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만 있다면 약속대로 은자 30냥과 논 5마지기를 주겠소.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거래였습니다. 22살 저는 과부가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굶주림과 빚에 쪼들리던 제게 이 제안은 지옥에서 던져진 밧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전쟁도 역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가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적통으로 아들이 없으면 가문의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재산과 신분이 흩어지며 조상의 영혼마저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대감댁의 정실부인 민 씨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딸만 셋을 낳았고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민 씨 부인은 교양 있고 덕망 높은 분이었지만 아들 없음이 평생의 죄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님, 이대로 가면 대감의 조카가 양자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 되면 마님의 입지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민 씨 부인을 더욱 조였습니다. 양자를 들이면 재산 다툼이 생기고 자신이 낳은 딸들의 미래도 불안해집니다. 결국 민 씨 부인은 가장 치욕스럽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바지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마을의 중매쟁이 박서방이 저를 찾아왔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부 신세로 평생 고생할 것이요. 아니면 1년만 참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받을 것이요. 선택은 그대 몫이요.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빚은 제 목을 조르고 있었고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았습니다. 친정은 더 가난했고 재혼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과부에게 조선은 너무 가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양의 어느 양반가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도 모르게 밤에만 사랑채로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낮에는 별채에 숨어 지내고 저녁이 되면 대감이 부를 때만 움직였습니다. 첫날 밤 대감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여기 없는 사람이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부인의 자식이 될 것이고 그대는 약속된 것을 받고 떠나는 것이요. 정을 두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약서처럼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나고 제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의원이 은밀히 다녀간 후 대감댁은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민 씨 부인은 저를 한 번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별채로 보약과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이어야 합니다. 꼭 아들이어야 해요. 약을 가져온 몸종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협박과 애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10달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아이가 제 살과 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가끔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배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도구였습니다. 몸조리 잘하시오. 순산해야 하오. 그것이 그가 건네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이가 될까? 나는 내 어미지만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드디어 산기가 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별채에서 몸을 뒤틀며 신음할 때 산파와 몸종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절대 안 됩니다. 산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고통이 몸을 찢는 것 같았지만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산파의 목소리에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축 늘어진 몸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주먹을 꽉 쥔 채 우는 아기.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품에 안아본 시간은 채 한 시진도 되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데려갔고 몸종이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아기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마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민씨 부인은 산후조리를 하는 척했습니다. 대감댁에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왔고 3-7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민씨 부인의 늦은 출산을 축하했습니다. 40이 넘어 아들을 낳으시다니 부인께서 적선을 많이 하신 덕이십니다. 대감 얼굴에 광이 나시는군요. 이제 대가 이어지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별채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제 몸은 찢어진 듯 아팠고 젖은 돌처럼 불어났지만 아이에게 물릴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 젖을 말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렸습니다. 안채에서 아기가 울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본능이 저를 끌어당겼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감이 별채를 찾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수고했소. 약속대로 은자 30냥과 논문서요. 이제 떠나시오. 저는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대감마님 아이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약속에 없었소. 그대는 이미 이 집과 아무 관계도 없소. 정을 두었다면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요. 차갑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따리를 들고 대감댁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이 보였고 그 너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속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장만하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과부로 친정 유산을 받아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제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이 생각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젖은 잘 먹을까?
민 씨 부인은 아이를 잘 돌보고 있을까? 끝없는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우연히 대감댁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감 아드님이 돌을 맞으셨다던데 잔치가 대단했다지 뭐요. 그 나이에 아들을 얻으셨으니 얼마나 귀하게 키우시겠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 첫 웃음, 첫 걸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느질과 길쌈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지만 가슴 한편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감댁의 가마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옆을 3살쯤 된 아이가 종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도련님, 천천히 걸으십시오. 종이 아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 호칭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댁 도련님 참 복스럽게 생겼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몰래 대감댁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담 너머로 훔쳐보았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자랐고 민씨 부인은 아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도련님, 글 공부 시간입니다. 도련님, 식사하십시오. 하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은 양반 자제로 온갖 것을 배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키웠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을 삶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과 천대 속에서 아이는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일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홀로 사는 과부의 삶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병안으로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례 행렬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 민씨 부인은 아이에게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저 낳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관을 붙잡고 우는 모습에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대감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로 만족했고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성년이 되어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50이 넘은 나이가 되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대감댁 근처에서 이제 청년이 된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의젓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책을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김도령, 이번 과거에서는 꼭 급제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대가 크시니 실망시켜 드릴 수 없지요. 제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 제대로 들었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와 닮았는지, 대감의 목소리와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댁에는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고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대감댁 도련님이 장원 급제하셨답니다. 그 나이에 장원이라니 장차 큰 인물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은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축하 잔치가 열리던 날, 저는 멀리서 대감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이 환하게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은 그 안에서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누군가의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씨 부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벼슬길에 올라 출세했습니다. 대감은 늙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가문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은 노파가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 자리에 누운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가끔 찾아와 돌봐주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마지막으로 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아들에게 말할까? 나는 내 진짜 어머니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얼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바지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아들의 벼슬도 명예도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문지기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저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몸은 날로 쇠약해졌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이었지만 이제 끝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저는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되돌아보니 제 인생에는 단 하나의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후회하는가? 아니,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양반의 적자로 교육받고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했습니다. 제가 키웠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영원히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기쁨, 아이를 품에 안고 재우는 일, 아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대감댁, 아니 김판서댁에서 사람이 왔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했을까?
대감댁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판서 나으리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동네에 혼자 사시는 과부 어르신이 계시다고 도움이 필요하신지. 판서, 제 아들의 벼슬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님께서 꿈을 꾸셨다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동네에 외로운 노인이 있으니 도우라고 하셨다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 씨 부인,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판서 나으리께서 쌀과 약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낡으면 고쳐드리라 하셨습니다. 하인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운 노인을 돌보는 효자였습니다. 민 씨 부인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대감댁에서는 정기적으로 쌀과 나물, 약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직접 찾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모르지만 선량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꽃이 피었고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대감댁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제 아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제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급제하셨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까? 아들이 손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 가문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저는 없었지만 그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책에도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 시바지로 불린 저희는 생명을 주었지만 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랑했습니다. 저희도 그리워했습니다. 저희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감춰야 했던 비밀과 함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어머니라는 호칭과 함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행복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